안녕하세요. 로컬 커뮤니티 랩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마을 자치의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라는 중요한 주제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행정학자시죠?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곽형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지금 대전시는 사실은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2013년에 대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 설립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민간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작은 마을 도서관, 작은 마을 도서관 맞나요? 작은 마을 도서관. 네, 작은 마을 도서관. 네, 뭐 비슷하죠. 작은 마을 도서관 운동을 민간에서도 풀뿌리 운동으로 진행시켜온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삭감 200억에서 50억으로 삭감이 되었죠. 시민공동체국의 폐지 그리고 10년을 운영해온 타 지역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계속 이야기되어온 대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12월 말까지 운영되고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마을 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와 같은 대전의 지금 분위기 많이 체감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있고 또 지금 이런 그 제도들이 쇠퇴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런 제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 선진국들을 놓고 보면 가장 이제 어떤 지방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들을 더 강화해야 될 어떤 시기에 이런 제도들을 일종의 이념적 잣대를 대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런 흐름 안에서 마을 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정리하고 대전에서 마을 자치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사회적 자본, 주민자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고민하고 연구해 오셨고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대전시의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와 자치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설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3년에 10월에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교수님이 어떻게 이 센터의 설립을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기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과분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오래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동네 사회적 자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적어도 앞으로 행정은 마을 단위에서 이제 주민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모델을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러 연구를 하는 와중에 그 민선 3기 때로 기억이 되는데 바로 염홍철 시장님께서 이제 복지 만두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대전시에 있는 여러 동에 이제 제도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대전일보에 이 복지 만두래와 같은 이런 주민 조직은 이제 사회적 자본에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실었고 당시에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좀 발전시키는데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2년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민선 5기 때 이제 시장님께서는 아마 그때 이렇게 작은 마을 단위, 특히 동단위에서의 주민들의 관계 형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민선 5기 후반기 시정 방침으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것을 좀 정해서 해보고 싶은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많은 문헌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한 20여 페이지에 붙인 그 보고서를 이제 대전시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바로
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측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님도 아마 그 부분과 맞물려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마을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또 그런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를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를 했고 그 내용 중에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 제도적 기반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지금도 좀 시민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에요. 학술 용어인데요. 그 당시에는 특히 행정과 이제 시민들의 이해가 낮았을 텐데 타 지역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대전에서는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모든 어떤 현재 그 많은 정책이나 또는 제도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빠지지 않는 용어가 바로 이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관계, 네트워크, 신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시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쉽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제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원도심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도 계속 대전시는 확장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도시 팽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걸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이 도시 안에서의 주민들의 관계,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대전시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좀 뒷전으로 물러났고 이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이 바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마을 단위에서의 좋은 유대관계, 연대 이런 부분들을 형성해서 이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사실은 마을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서 대전광시 전체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그걸 리드하는 중요한 어떤 제도적인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가능했었을 텐데 좀 초점을 좁혀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특히 그 대전시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이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사회적 자본이 뭐냐?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은 또 사회 간접 자본하고도 표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과 차별화해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또 좋은 관계에 대한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전문적인 용어로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사회적 자본이 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소중함 또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어떤 선전 효과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약간의 저항이나 약간 부담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용어를 잘 선택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를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가 이제 10년의 활동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어떤 특징이 있었고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는 이제 10년에 걸쳐서 정말 우리 대전의 인적 자본은 이제 많은 마을 활동가들을 이야기할 시스템이에요. 그런 그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또 공동체 활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많은 마을 활동가들을 배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마을 활동가가 주도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동들을 이제 지원을 해왔고요. 단순히 그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구축함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어느 한 동이라든가 구에 국한되지 않고 대전시 전체의 공동체 역량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활동가 단체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창출하는데 만들어내는데 크게 공헌을 해왔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이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크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요,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해 나갔다. 단순히 어떤 그 초창기에 만들어진 어떤 제도에 대한 설계를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그 마을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 마을 의제를 이제 발굴하는데 또 주민총회를 또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들 또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이런 제도와 또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제를 발굴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와 어떤 자원을 연결하는 그런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그 실험들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정말 훌륭한 역할들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뭐 초창기에 그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우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좀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초기에 김재선 초기 센터장을 비롯해서 강영희 센터장님, 또 우리 장영석 센터장님, 또 우리 박상우 센터장님 이런 그 센터장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훌륭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미 초창기부터 거기 직원들이 상당히 열정이 있었다. 젊은 직원들이 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면서 이 친구들이 그 세월을 두고선 상당히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켰다. 그래서 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리더십 또 그 안에서 이 직원들의 어떤 헌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마을 활동가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대전광역시의 어떤 그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상당히 훌륭하게 구축해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어디선가 이렇게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총평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선도적이었고 운영은 헌신적이었으며 결과는 감동적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타자센터의 헌신적인 모습에 늘 감탄을 하고 사실은 행정도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감동의 눈으로 봤고 저한테 여러 번 공무원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그 운영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같은 중간 조직 기능은 주요 기능은 시민사회를 이제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조직들, 마을 공동체를 포함해서 이 시민사회 조직들에게 자원을 연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조직들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민사회 조직들은 조금 경제적인 자원 부족을 겪고 있고 기술적 한계, 또 조직들 간의 좀 다른 역할로 파편화되어 있는 내부 요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시민사회 지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연말까지 운영 종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를 볼 때 마을 자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전공이시니까요, 주민자치가. 먼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 자치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이제 용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이나 또 주민 리더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마을 자치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치라는 이 표현을 주민 자치라는 표현 또 마을 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 자치라는 말을 이제 했을 때 이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가장 이렇게
경험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집 주변의 장소라든가 또 내지는 이제 가장 행정구역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가장 작은 단위인 동단위 이 정도를 우리가 마을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치라는 말은 이제 그런 작은 마을 단위 또는 동단위에서의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다스린다 가장 원시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지만 좀 더 학술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서 또 우리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나 또 사회적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그런 제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을자치란 이렇게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어떤 조직화를 통해서 마을의 어떤 의제를 발견하고 또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역량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 하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주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주민자치 또는 마을자치는 주민들끼리 자기의 활동 무대 속에서 주민들끼리 좀 서투르지만 또는 좀 아주 조직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 하나. 또 그 역량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초대된 공간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제도에 참여하면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런 제도에 참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공감대를 얻은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의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배분하는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활동 또는 뭐 행정단위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된 또는 이게 수렴된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행정이 거의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제 요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게 아주 주민자치, 마을자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마을 자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 자치는 이제 뭐 정말 다양한 맥락에서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행정에서 요구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이제 더 이상 정부만의 역량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아주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평소에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급격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문제를 발견해 나가면서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 또는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들이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적응 역량 또는 대응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재난 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을 단위 또는 동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구성하도록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 공동체 기반의 어떤 주민자치회 같은 이런 조직들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를 갖다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옛날 아주 좀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뭐냐면 정작 어떤 마을의 주인 또는 동단의 주인인 주민이 결과적으로 주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무대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작은 마을 단위라든가 여기 아파트 단위도 있고요. 또 동 단위에서의 이러한 공동체 단체나 주민 조직들이 함께 예를 들어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바로 주인으로서 마을과 동의 주인으로서 주민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그러한 또 시민 덕성이라고 하는 주민들끼리 토론하면서 남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또 어떤 합의에 도달하면서 민주주의 학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가장 그 아랫 단위부터의 어떤 역량 기반을 닦아나가는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수단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과거에는 이제 소위 선거를 통한 기초지방 정부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게 아닌 가장 아랫단에 있는 정작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동 이런 단위부터
탄탄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 학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마을 자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자치라고 하면 혹자는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마을 자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제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제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도 강화돼야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민국가, 민족국가 단위에서의 이런 정치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어떤 통치권을 부여받은 유일한 제도는 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내려보내면 그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여건과 상황과 수요에 따라서 행정과 정치를 펼쳐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정부는 일단은 통치권을 가진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권한임을 받음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정당성을 하나 부여받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마을자치는 그런 맥락보다는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을 대표하지도 않고 주민의 의사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적으로 이런 자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받아라. 그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가 됐던 단체장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방민주주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지방자치 제도는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지방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죠. 대의민주제. 그런데 이 대의민주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의민주제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주의를 동시에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좀 더 세분화하면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제, 주민 발의제 같은 이러한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게 거의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수기민주제처럼 주민의 대표, 그러니까 주민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거기서 내리는 어떤 학습과 토론을 통한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자치는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결사체 민주주의 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자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나 수기민주주의는 단순히 그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면 이 결사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또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민주주의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주주의들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을자치, 주민자치라는 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균형을 가진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적어도 헌법 질서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구성이 될 때 자치구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둬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에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마을자치는 이러한 헌정상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자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단위에는 분명히 기초회가 없습니다. 동단위에서 내려진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자치구 단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대신에 뭐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마을자치, 주민자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마을이라든가 이 동이라고 하던 이런 단위가 상당히 민주주의에서는 소중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그 장소들인데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무대를 자꾸만 열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게 서로 성숙해 나가는, 이게 진화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적어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너무 크다면 읍면동 단위까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내려보내자.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읍면동 단위에 지방의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지방의회를 기초로 해서 직접민주주의죠. 다시 말해서 스위스와 같은 어떤 그런 주민투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면 마을자치, 주민자치라는 말은 주민이 스스로 다스려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면 정부가 모든 걸 다 존중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놓고 보면 공식적인 제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대민주주의만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로부터 지방자치, 지방민주주의로부터 기대했던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동시에 가동시켜야 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 같은 제도들도 문턱을 낮추고 또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수기민주제 같은 제도도 많은 어떤 그런 시단이라든가 구단위에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주민의 의사를